지난번에 생각보다 괴담을 읽어드린 영상이 반응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거 해봤으니까 다른 비슷한 사촌업계를 해보자 해서 오늘은 제가 미스테리 사건 그리고 미제 사건 요거 좀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괴담과 다르게 괴담은 뭔가 오컬트적인 면이 좀 있죠. 근데 이 미스테리는 대부분 실제 벌어진 미제 사건들, 범죄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일본의 미제 사건, 미스테리 케이스가 많이 도는지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일본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오늘은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 중에 미제 사건 하나 갖고 왔어요. 1989년에 벌어졌던 마츠오카 시냐라는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 이 아이 아버지의 시야에서 이 마츠오카 시냐라는 애가 딱 20초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유명하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감쪽까지 증발해버렸다는 인상을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마츠오카 시냐라는 소년의 가족 모두가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여기 왔는데 근데 장례식이 벌어진 곳이 도쿠시마현의 코마츠시마라는 곳입니다. 그 장례식이 벌어졌던 곳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친척집에서 이 마츠오카 시냐 소년의 가족이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장례식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됐잖아요. 아버지였던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가 자기 아이들을 하고 이 조카들을 다 데리고 산책을 나간 거예요. 한 10분 정도만 주변을 좀 걷고 오자 그런 아주 그냥 일상적인 산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산책을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머물고 있는 친척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친척집의 현관 앞에 돌계단으로 한 10m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딱 길에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돌계단으로 한 10m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안고 돌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마츠오카 시냐라는 그 아이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데 이 시냐가 아빠 더 걷자 한 거예요. 좀만 더 걷자. 그래서 이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을 현관에 있는 아내한테 넘겨주고 다시 이제 우리 시냐하고 산책을 좀 더 해야겠다 그러고 빠른 걸음으로 다시 현관 앞으로 나왔는데 거기까지 걸린 게 딱 20초인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애가 있는 집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야에서 애가 안 보이는 상황에 항상 이 불안 버튼이 올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막 몇 분씩 애를 놔두고 뭔가를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20초 정도면 사실 잠깐 여기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둘째 놔두고 시냐한테 딱 왔는데 아이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또 시냐 장난꾸러기 어디 숨어있나? 그러고 나서 집 주변을 찾기 시작하는데 현관 옆에 돌계단 아래 마당 구석구석까지 다 봐도 우리 시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쯤 되면 살짝 불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냐의 친척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주변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의 부모의 마음은 당황보다는 짜증과 분노, 나오기만 해봐. 애들이 막 숨을 만한데 특히 뭐 이불장, 신발장 요 사이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숨었나? 이러면서 다 봤는데 시냐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분노는 내려가고 걱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찾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방대원까지 합세를 했어요. 수색을 쫙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현장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이 시냐가 있던 이 친척집은 길 끝자락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지나갈 일이 거의 없다 그래야 되나?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시간 20초. 그 사이에 외부에서 온 누군가가 와서 애를 납치했다? 요건 사실 좀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심지어 요 시냐가 사라졌던 요 현장에서 한 100m 떨어진 지점이 어디였냐면 인근 마을 이웃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는 밭이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100m 달리기 할 때 거리감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보면 멀어 보이지만 딱 100m란 느낌을 실제 이 마을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그냥 옆집이에요. 딱 붙어 있는 집이 한 30m 돼요. 그리고 좀 한산한 곳이면 한 100m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바로 옆집 정도가 마을 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못 보던 사람이 왔다거나 외부 차량이 왔다라고 하면 내가 못 보던 차량이 지나갔는데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위치, 감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민들도 외부 차량 같은 거 못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마츠오카 시냐 소년의 가족들은 오전 10시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제 경찰은 처음에는 어린애니까 충분히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산도 있고 그래서 산에 혼자 갔다가 길을 잃은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서 요 산을 중심으로 샅샅이 수색을 한 거죠. 관할 경찰서의 인력 절반 그리고
현경 기동대, 소방대,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자원을 했어요. 애가 사라졌대 이러면서 자원한 주민들까지 해가지고 첫날만 해도 100여 명 정도가 수색을 합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100여 명이면 사실은 정말 샅샅이 수색을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결국 신야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수색 인원을 2배로 늘려서 200명 넘게 투입을 했고요. 그 뒤로 한 3개월 정도를 산, 논, 강, 숲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수색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야의 옷 하나, 발자국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귀신처럼 증발해버렸다고 할까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열흘 뒤에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 벌어져요. 신야 가족은 지금 도쿠시마 친척집에 와 있는데 애가 사라진 거잖아요. 찾다가 결국 애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일단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남의 집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3월 17일에 이바라키현에 있는 자기들의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근데 바로 전날이었던 3월 16일에 이 친척집, 머물고 있는 도쿠시마의 친척집에 전화가 옵니다. 신야 군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 케이코가 전화를 넘겨줬는데 전화 상대가 여자 목소리였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를. 저는 신야 군이 다니던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의 달림반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유치원에서 신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문금을 모았습니다. 언제쯤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케이코 씨가 내일 집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통화가 그렇게 끝이 났죠. 근데 집에 왔는데 위문금이 안 와요.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이상해가지고 유치원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거기 혹시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아이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위문금 모아주셨다고 점점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문금이요? 위문금을 모은 사실은 없는데요. 그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애가 우리 유치원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은 적이 없는데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단순한 장난 전화였다면 이 전화를 걸었던 여성은 어떻게 신야가 다니고 있던 유치원의 이름을 심지어 달림반까지 알고 있었을까?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전화를 딱 받았던 아버지의 기억이에요. 지금 이 신야 가족이 원래 살고 있는 곳에 유치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신야 학생이 실종된 이곳은 어디죠? 도쿠시마죠. 근데 전화한 사람이 도쿠시마 사투리를 쓰고 있었대요. 아이가 사라진 지역의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야가 실종된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거짓말로 전화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 목소리였던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범인은 신야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집도 알고 있었고요. 그 집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고요. 이 가족이 언제 원래 살던 집으로 귀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없는 아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내서 학부모인 척으로 거짓으로 전화를 한 거죠. 자,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범인이 원래 신야가 살고 있던 이바라키 현의 사람이라면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도쿠시마까지 왔을 때 아이를 납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원래 살고 있는 그 이바라키 현에서 납치하는 게 훨씬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일상이 벌어지는 곳이니까. 근데 사건은 도쿠시마에서 벌어졌죠. 친척집에서. 반대로 도쿠시마라는 이 실종 지역의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납치한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 심지어 구체적으로 세이케이 유치원 달림반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거든요. 이 사람은 왜 신야의 가족들이 이 도쿠시마를 언제 떠나는지를 알고 싶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가능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설, 추측 이게 막 돌아가실 텐데 가장 유력한 썰은 이거죠. 이 신야라는 소년을 납치를 해서 이 도쿠시마라는 이 지역, 친척집 지역,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해도 가족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죠. 지금 경찰이 막 200명까지 왔잖아요. 이 근처에서 계속 찾고 있으면 이 범인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운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이 현장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도 이곳에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가족이 이 지역을 떠난 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뭔가 납치범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신야를 어디에 숨겨뒀다면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이를 옮기든 만약에 아이가 잘못됐으면 그 시체를 묻든 자기가 어떻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귀가를 언제 할지를 확인할 이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장난 전화였으면 굳이 가족의 귀가 날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의 수사팀도 이 전화를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보긴 했는데 아쉽게도 끝내 이 전화를 통해서 두 번째 실마리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이건 그냥 순수한 미스터리지만 왜 이게 일본의 3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이냐면 두 번째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이 몇 년 동안은 신야의 가족은 뭐 지옥이었겠죠.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미제 사건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일본은 이런 종류의 미제 사건 미스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고 일종의 유사 컨텐츠로도 다루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이때만 해도 우리로 치면은 뭐 그 개구리 소년들이라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특집을 되게 많이 방영을 했었어요. 당연히 이 안에는 우리 신야 군의 실종 사건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방송사로 걸려옵니다. 이번엔 남성이었어요. 내가 신야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익명이 보장된다면 제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지켜보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완전 긴장해서 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뭔가 단서가 나오나? 근데 여기서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남자가 뭐라 그랬죠? 익명을 보장해 주면 제보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실수로 전화를 건 남성의 이름을 그냥 불러버렸어요. 너무 허탈하게. 그 순간 남성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장난 전화였을 수도 있지만 진짜 단서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의 어떤 미스터리함을 배가시키는 거거든요. 이 이후에 신야 군이 꽤나 이제 유명한 실종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에서 나름대로의 목격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대부분은 신빙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달랐어요. 신야가 사라지고 나서 한 달쯤 뒤에 도쿠시마 현에 히와사초라는 해안가가 있었대요. 그 해안가에 어떤 남자가 어린애를 안고 있다는 걸 봤다는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증언 속에서 묘사된 아이 얼굴이 신야하고 좀 닮았다는 거예요.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요. 부자지간 같지 않고 되게 부자연스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나이대의 아버지가 신야군 나이대의 아들하고 있으면은 끝없이 말을 걸거든요. 반대로 아이가 끝없이 귀찮게 하거나. 근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뭐 교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목격자가 이상해가지고 좀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니까 바로 그 남자가 이 아이를 숨기듯이 아는 채 근처에 세워둔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목격담이 나오고 나서 일부에서는 혹시 북한에 납치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꽤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7, 80년대 일본에서는 실제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의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간 사건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 사실로 밝혀진 몇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도 나중에 공개적으로 그 납치의 일부를 인정했어요. 심지어 북한이 일본이나 인근에 있는 아시아권에서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공작원으로 키우는 일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요거는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반사적으로 북한이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신야 사건의 경우에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었어요. 북한에서 납치해가는 일본인들은 대부분 청소년이거나 성인에 가까운 나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분명했어요. 이유가 분명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은 교관이나 위장신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야는 이때 당시 4살입니다. 일본어조차도 완전히 익히지 않은 나이인데 북한에서 굳이 그런 나이대의 아이를 납치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납치설은 지금도 약간 설득력이 낮은 쪽으로 치부되긴 해요. 자, 또 다른 종류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듣기에는 좀 엉뚱해 보이는 가설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이런 산간 지역이나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설이에요. 바로 대형 맹금류 검독수리 가설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외진 동네잖아요. 실제 성체 독수리를 본 적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다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 막 이래요. 가로가 저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사건 시각이 아침 일찍이었고 또 현장이 되게 인적이 드문 일본의 시골 산골이잖아요. 맹금류 이런 독수리나 검독수리의 눈에 띄일 경우에는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또 요 가설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에 오는 검독수리 아종은 몸집이 작은 편이래요. 이 가설도 약간 후순위로 밀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훌쩍 흘러가지고 2018년 그해 TBS 방송에서 실종자 특집 방송을 하나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정말 많이 하죠 이걸. 거기에 한 남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은 와다 류토입니다. 4살 때부터 17년 동안 모르는 아저씨한테 감금되어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신야군하고 인상착의가 좀 비슷한 상태였어요. 와다 류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방송을 본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이미 아까 얘기한 3대 실종이기 때문에 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야라는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혹시 시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도쿠시마현 경찰은 시냐의 부모를 통해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본이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와다 류토라고 주장한 그 남자는 시냐가 아니었고 다른 인물로 밝혀졌던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또 실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 시냐가 사라진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가족은 끝까지 아이를 찾으려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이 미제 아동 실종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는, 볼 때마다 흥미보다는 좀 슬픈 이유인데, 대부분의 이 미제 아동 실종 사건의 현재 상황을 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서 추적을 포기한 부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대부분 찾고 계세요. 한국에서도 몇몇 유명한 실종 아동 사건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 보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셨거나 아직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 2020년 10월 시냐의 어머니였던 마츠오카 케이코 씨는 이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사노부 씨, 자신이 20초 눈을 뗐잖아요. 그 20초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고 지금 30년 동안 보지 못했죠. 이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을 계속 회상을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담이랑 또 다른 종류의 씁쓸함이 있어요. 미제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소재로만 보는 것도 좀 죄송할 일이긴 한데 실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제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굳이 있다고 하면 스토리텔러들 사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 낯선 곳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일이거나 익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낯선 일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처럼 낯선 곳에 데려다 놔도 거기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다 한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낯선 곳, SF, 사극, 판타지를 가도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은 다 익숙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익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낯선 일도 좋은 이야기의 요건이라는 말을 하는데, 미제 사건이라는 말은 어느 쪽입니까? 명확히 후자죠. 익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낯선 일이잖아요. 언제든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무의식적인 스위치를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제 사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로 몰입하고 바로 감정이입을 하기 좋은 이 스토리텔링적인 세팅이 기본값으로 딱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 추측하는 범인 같은 거 해볼까요? 내가 추측하는 범인. 이게 장례식 때문에 할머니 집에 온 거잖아요. 그죠.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이 미제 사건들 중에서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몇 개의 사건들, 극소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찾아보면 두 가지가 되게 흥미롭고 놀라워요. 그거 아시죠?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딨어.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내가 소설을 쓰잖아. 그러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어. 무슨 말이냐? 언제나 현실은 소설보다, 스토리보다 개연성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현실 속에 있는 사건들은요, 개연성이 있는 사건과 개연성이 없는, 말 그대로 무작위, 랜덤, 우연의 사건들에서 짬뽕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개연성이 있는 것들만 고르고 개연성이 없는 것들에는 개연성을 부여해서 만든 게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건이 소설보다,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칼렛 요한슨의 모친에 관련된 영상 보셨어요? 스칼렛 요한슨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배경으로 어떤 덩치 큰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뒤로 어떤 여성 행인이 한 명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덩치 큰 사람 뒤로 지나갔는데 반대편으로 안 나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라진 여성의 비밀 이러면서 밈으로 돌았거든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스칼렛 요한슨이 토크쇼 나와가지고 이 영상 보여줬는데 빵 터지면서 이거 우리 엄마라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카메라의 각도나 모든 것들의 결과 절묘하게 뒤에 지나가는 여성이 앞에 있는 남성과 정확한 동선으로 같이 이동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실제에서 벌어지게 되면 사라진 걸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되게 절묘한 우연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우연에 의한 착시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공통된 블라인드 사이트, 공통된 시각, 맹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수색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멈춰져 있는 어딘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야라는 학생이 혼자 잠깐 나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도랑으로 빠졌는데, 그런 종류의 우연에 의한 종합적 맹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개연성에서 벗어난 랜덤성 때문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추측과 추론을 한다는 것, 추리를 한다는 것의 핵심은 개연성인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개연성과 무관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제 사건들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일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미제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카야마 지하호수 행방불명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종유동이라는 동굴 들어보셨죠? 종유동이면 뭐 종유석이 있는 동굴이겠죠, 그죠? 딱 보시면 이렇게 석회암 지형 속에 형성된 동굴이고 석회동굴이랑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종유석, 뭐 석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관광지로 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이런 경우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종유동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더라도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는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연 경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이 사건은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니미시에 있는, 발음 조심해야 돼요, 히메사카 종유동에서 일어난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2008년 1월 5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생각보다 200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요즘이란 느낌이 들죠. 13년 전 얘기입니다. 주고쿠와 시코쿠 지역에 대학 탐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이렇게 모험도감이라는 책을 낸 나라와 답게 탐색 동아리, 탐구 동아리가 실제로 대학에 있습니다. 탐사 동아리 뭐 이런데 신기하죠. 모여가지고 뭐 탐사하는 거예요. 그런 동아리 회원 13명이 모였습니다. 합숙 탐사를 하러 모인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이제 피 끓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디를 탐구하고 탐사하고 하기 위해서 어디 같이 가는 거죠, MT 같이. 근데 이 13명의 목적지가 바로 히메사카 종유동굴이었던 겁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 이 일행 중에서 5명이 먼저 동굴 안을 들어갔어요. 오후 2시가 됐어요. 그럼 지금 한 2시간 반 흘렀죠. 참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나구라 유키 씨가 이 동굴 안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 15분쯤에 경찰로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경찰들뿐 아니라 이런 종류의 실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인명구조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인명구조 팀, 그리고 이 동굴 탐사하다가 실종된 거기 때문에 동굴 탐사의 경험이 있는 어떤 동문들, 대학 졸업생 이런 사람들까지 다 와서 수색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동굴 같은 경우는 어딘가로 이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략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색을 했는데 이 나구라의 시체는 물론이고 흔적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종유동 안에 있는 호수는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곳이 아니었대요. 그 후로 6일 동안이나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끝내 이 나구라 학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색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의 수색을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13명 중에서 5명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경찰도. 증언을 다 들어보니까 이 나구라가 동굴 속의 지하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시신은 지하호수의 밑으로 가라앉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냥 뭐 철없는 치기 어린 대학생 한 명이 지하 호수에 멋대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사고로 익사를 한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 일본에서도 대학생들의 무모한 행위, 도를 넘어 뭐 이런 사건 뭐 기사가 나오고 막 그랬대요. 그냥 단순한 사고 정도로 이제 치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일본은 특히 이렇게 실종, 미제 사건 이런 게 벌어지고 기사화가 되면 유독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단순한 사고가 맞냐? 라는 종류의 논의가 온라인상에서 불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의혹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동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대요. 히메사카 종유동은 오카야마 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탐사를 하려면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탐사지였대요. 근데 이 동아리는 그런 절차 전혀 없었다. 말 그대로 이게 허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라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이라면은 뭐 이쁘게 생겼네 그러고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지금 탐사 동아리잖아요. 아니 탐사 동아리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굴에 허가가 필요하다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들어간 뭐 이렇게 동네 탐사대가 아니란 말이죠. 13명이 모여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허가는커녕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약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사적 조직이 아니고 대학의 동아리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일본 대학의 동아리들은 프로페셔널합니다. 오히려 아마추어 중에서 가장 프로다운 게 일본 대학 동아리예요. 실제로 동아리 출신 모험가, 동아리 출신 프로 이게 되게 많고 이 동아리 출신 동문들 중에 프로가 있으면 그들이 와가지고 장비, 교육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그만큼 일본의 대학 동아리는 어떤 분야가 됐든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근데 그런 대학 동아리에서 13명이 모였는데
허가와 문의가 없이 들어갔다? 뭔가 이상하죠 일단. 두 번째, 이게 좀 이상합니다. 나구라 유키라는 요 실종자가 옷을 입은 채로 호수에 들어갔대요. 일단 이 지하 호수의 대략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폭이 20m에 수심이 한 30m 규모예요. 거대 지하 호수죠. 근데 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지하 호수로 들어가는 통로하고요. 이 지하 호수 수면, 요 수면의 높이 차이가 거의 5m예요. 다이빙 때 서보신 분 혹시 계세요? 다이빙 때? 다이빙 때 5m 진짜 무섭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같이 이제 만화 배경을 그려야 돼가지고 3D 스케치업을 하고 건축 도면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아는데 보통 우리가 주거하는 1층에 천장 높이 혹시 아세요? 보통은 한 2.4에서 5쯤 돼요. 가정집이. 그럼 그 2배예요. 다시 말하면 2층 높이에요. 자, 2층 베란다 가가지고 보세요. 거기 그냥 훅 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 나구라 유키라는 사람이 뭐 겁이 없는 사람이라 쳐도 내가 만약에 동굴에 갔는데 5m 아래 물이 있어. 그러면 전 이걸 고민할 것 같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가는 건 간다 쳐도 어떻게 나올 때 5m를 기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보통이라면은 옆에 있는 나머지 4명이 야 위험하다 말릴 수도 있는 높이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때 나구라 유키가 옷을 입고 있었다. 동굴 탐사를 하면 상식적으로 헤드랜턴을 끼거나 손에 뭐 랜턴을 들거나 장비라는 게 있잖아요. 장구류가 있을 거예요. 일반 복장보다는 탐사 복장이었을 텐데 그냥 이런 상태로 물에 뛰어든다는 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 벗진 않아도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다 벗진 않아도 뭐 장구류라거나 걸리적거리는 거 정도는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입고 있는 그대로 입수를 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빠진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죠. 세 번째 의문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사고 시각은 아까 제가 몇이라고 했냐면 2시라고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게 무려 6시 15분입니다. 4시간 넘게 지체가 된 거예요. 지하 호수가 입구에서부터 왕복 3시간이래요. 종류동굴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들어가면 지하 호수가 나오고 1시간 반 나와야지 입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뛰어나왔다면 적어도 4시 전에는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주변을 본인들이 찾아봤다고 해도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고 달려가면 1시간 반 뛰어나와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3시 반, 4시, 4시까지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시 15분에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같이 있던 4명이 모두가 동굴 밖으로 나왔대요.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없어졌으면 신고하러 나갈 사람과 현장에서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면 응급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요. 혹은 CPR이라도 시행을 해야 돼요. 뭐든 간에 현장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둘은 필요하죠. 그러면 신고할 사람은 따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탐사동아리 회원들이잖아요. 그런 안전수칙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4시간 지나서 4명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에서 내가 이걸 봤다 그러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증언이 계속 엇갈립니다. 처음에는 동굴에 우리 13명이 다 들어갔다 라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5명만 들어갔다 라고 증언한 사람도 있고 이게 엇갈려요. 게다가 사고가 났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도 좀 엇갈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실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는 진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동아리에 대한 약간 기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동아리가 남자 15명, 여자 15명으로 성비가 남녀 1대1이었대요. 이 동아리 자체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청춘 사업이라는 말로 실제 그 당시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청춘 사업이란 말로 동아리 활동과 함께 우리 연애도 하자 그런 의도로 일부러 1대1로 맞춘 동아리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애 문제로 갈등이나 다툼이 꽤 많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당시에 이 동아리 회장이었던 사람이 하쿠마이 미호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에 피해자였던 나구라 유키와 연인 관계였다. 근데 이 동아리의 부회장인 이토 토모코라는 여학생도 여기에 치정관계로 삼각관계로 얽혀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그냥 함구를 해버려요. 그냥 동아리에서 사퇴해버리게 되고 아예 동아리 홈페이지에서 이 당시 회장, 부회장이 모두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에 대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불이 붙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 김전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학생 동아리의 치정에 의한 살인, 삼각관계 연애 문제에 얽혀있는 살인, 이런 게 소재를 꽤 나와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는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저는. 자, 이런 정황들이 모이면서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추측이 막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압적인 신고식이나 동아리 내에 괴롭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01학번인데 동아리에 따라서 대학교에 따라서 그런 신고식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고치대학교 졸업생이다라고 밝힌 블로거가 고치대학교 탐사 동아리는 예전부터 과격한 방식의 신고식을 했죠 라고 증언을 했대요. 예를 들면 오타야마 지하호수의 끝에서 끝을 수영해서 찍고 오는 악습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고라가 죽게 된 건 아닐까? 라는 의혹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추측으로는 심지어 애초에 이 나고라라는 학생이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살해가 됐는데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동굴 탐사를 한 건 아닐까? 사고로 꾸미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에 대한 이런 추측이나 의혹들은 허위 사실도 좀 섞여 있고 원래 그래요. 루머도 좀 섞여 있고 뭐 그런 건데 분명한 건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고라 유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익사사고의 경우에 시신이 부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떠오르게 마련인 여러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발견이 돼요. 부패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거나 부속지가 발견되는 방식으로 처음 탐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의 옷, 장비, 부유물 이런 것들의 일부 흔적도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미제 사건들을 주로 보면은 정서적으로 약간 장르가 갈려요. 대학생들 기준으로 대학생 리의 실종은요 미스테리 쪽으로 갈리고요. 약간 보는 시선도 어떻게 이게 아니야 이쪽이 좀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린애, 아까 얘기했던 그 신야 학생, 신야군 같은 어린애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의그가 아니야. 다 심정적으로 가슴이 아픈 거지. 그렇게 약간 온도가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에서 서로 이것저것 내 추리 들어볼래? 이러면서 막 의혹과 루머와 가설과 추측을 가지고 노는 이런 쪽은 이렇게 나이대가 좀 대학생 이상이 된 실종 사건들이 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제 사건이라는 말하자면 굳이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컨텐츠 장르를 좋아할까요? 인지심리학, 전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그 PD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가인데 심리학과 해가지고 얘기할 거리 많다고. 인지심리학 쪽에서 순진한 과학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이브 사이언티스트. 인간은 모두 인지적으로 순진한 과학자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지 체계 자체가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논리의 공백을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징크스 같은 거예요. 징크스는 내가 오른쪽 허벅지를 긁고 타석에 터면 높은 확률로 안타를 치더라. 근데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학자예요. 과학자. 근데 우리 보통 어떻죠? 나이브 사이언티스트. 오른쪽 다리를 긁었더니 안타율이 올라가네? 그러면 근거 따위 필요 없어. 내 안에서 그냥 관계가 있겠거니 하고 무의식이 논리를 그냥 연결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통의 징크스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제 사건이다 그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이거 아닐까? 저건 저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 미제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중간에 미싱 링크가 구석구석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해결이 안 된 사건이 미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구조에서 보면 가장 먹음직스러운 어떤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 미제 사건 전문 덕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본업이 있는데 그냥 사적으로 어떤 특정 미제 사건들을 자기 여가 시간마다 파고들어서 직접 탐문하고 증거를 찾아다니고 이런 프라이빗 덕후들이 많아요.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실제로 사설 탐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공소시효 끝난 사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일반인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이. 추리소설, 추리문학, 추리 장르의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일본이. 아주 많은 작가가 있고 걸작도 많은데 이런 어떤 문화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추리 장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리고 오늘 이 미제 사건을 다루기로 한 이유도 뭐냐면 이런 미제 사건들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에게는 이야기를 소비하고자 하는 본능도 있지만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스토리텔러의 본능도 그만큼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걸 저에게 늘 보여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거 이런 거 아닐까?
사실 저런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 한 가운데 스스로를 넣는 본능이 있거든요. 저 같은 이제 이야기 애호가이자 스토리텔러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라는 가설을 갖고 있고, 그거를 제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게 이런 미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상 보신 분들도 이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요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서 미제 사건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스토리텔러로서 작법적인 원칙과 함께 버무려서 또 말아드리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